먼저 감독으로 시작하게 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감독이 된 것은 제 첫 영화에 잠깐 공의 입을 빌어서 나오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 나이가 17살 때죠. 17살 때 갑자기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떤 누구나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 동안에 생각했는데 갑자기 영화 감독이 떠올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화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좋아졌지만 제가 조감독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데뷔할 때만 해도 상당히 한국 영화의 어떤 현장들이라든지 어떤 시스템,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부의 검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상태였었죠. 지금 그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그러니까 최근 2~3년 전서부터 한국의 어떤 질적인 성장과 어떤 자본의 어떤 투입들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어느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그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참, 그 영화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띠임이 먼저는 아닙니다. 그 띠임을 생각하고 영화를 만든다기보다도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생각을 가졌을 때 떠오르는 어떤 그것이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찾는 거죠. 거기에 그 관객들이 친숙할 수 있는 어떤 그 장르를 통합시켜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제가 영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영화를, 그 시나리오를 쓸 때라든지 어떤 영화를 만들 때 연출하기 전에 제가 하는 작업은,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썼다고 하더라도 일단 눈을 감고 생각하고, 눈을 감아서 그것이 어떤 그 어둠 속에서 저절로 살아서 움직일 때 저는 그것을 따라가면서 찍는 편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불교적인 방법이라고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제가 영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 인터뷰 때 잘 얘기 안 하는 건데 혹시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러니까 제 영화 몇 편들은, 그러니까 꿈속에서, 그러니까 칠판에 쓰여진 어떤 그 제목을 따라서 만든 것도 있고, 어떤 장면 같은 경우는 그저 꿈속에서 보여준 그 샷 그대로를 찍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세트장을 아주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세트장에 들어가면은, 미국의 헐리우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지만, 다행히 한국에는 어떤 그렇게 정해진 시간이 없어서 저는 아주 세트장에 들어가면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세트장에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드디어 내 집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이 작업을 하는 배우들이라든지 스태프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옥상씬 장면을 찍을 때 그 그림자 씬은 아침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24시간을 찍은 겁니다. 24시간? 네, 하루 종일 내내 그 그림자 장면, 섀도우 플레이. 그리고 또 그 경찰서 씬을 찍는 동안에 그 옥상에서 그 짱구와 그 경찰서 형사 우영사가 할 때 너무 힘들어서 그 박중훈 씨나 그 연기자가 정말 화장실 가서 이렇게 토하기까지 했었죠. 결국은 그 짱구 역할을 맡았던 친구가 마지막에 한 장면이 남았을 때 도망쳤어요. 상당히 어떤 일반적으로 어떤 대중영화에 있어서는 캐릭터가 참 중요한데, 다행히 제가 경찰서에서 리서치를 하는 동안에 그 2명의 캐릭터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쉬웠죠. 근데 사실은 맨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나이든 형사가 어떤 그
형사의 얘기를 찍으려고 해서 사실은 거기 살인자로 나온 안성기 씨한테 주인공으로 얘기를 해뒀었죠. 그것이 바뀐 거죠. 그 40계단 장면은 사실은 맨 처음에 큰 대로변에서 찍으려고 생각했었는데 큰 거리에서 찍으려고 했었는데 우리 뭐 한국 영화 속에서 어떤 그 큰 거리에서 촬영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죠. 그래도 그 무리하게 강행을 하려고 하다가 40계단을 선택했고, 그러니까 이 장소를 선택할 때 그 장소에 따라서 어떤 그 영화적인 이미지들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씬에 있어서는 안성기 씨한테 주문한 것은 절대 이것은 살인 장면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과 헤어지려고 한다. 그런 어떤 멜로드라마적인 분위기로서 연기자들한테 설명했고,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장면으로 관객들한테 전달되게 하려고 했었죠. 그 이유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감독으로서 작업을 하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찍은 겁니다. 제가 그 음악을 선택했던 것은 상당히 오래전이죠. 상당히 오래전에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았었고, 언젠가는 한번 이런 음악과 어떤 그 액션 시퀀스에 한번 써먹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또 한번 한국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었냐면 탈옥수가 탈옥을 해갖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살하기 전에 듣고 싶었던 노래가 바로 그 노래였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지금 공교롭게 어떤 이미지가 맞아 떨어져서 한국 관객들한테는 어떤 그 예전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으면서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렇지 않은 어떤 외국의 관객들은 어떤 그 음악의 분위기로서 그 씬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정말 어떤 그 달리는 기차 속에서 그 영화를 그 장면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만들 때 상당히 어떤 그 제작자와 많이 부딪혔죠. 그러니까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죠. 그래서 사실 그 장면은 기차를 세워놓고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장면을 찍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이동 촬영을 통해서 어떤 그 액션을 담은 거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늘 기차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제가 만든 영화 중에서 기차는 한 번씩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전 기차의 어떤 기적 소리라든지 그 기차의 분위기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대결씬은 정말 그 두 연기자가 상당히 힘들어했던 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촬영을 마쳤을 때 만약에 그러니까 농담처럼 그 박중원 씨가 그 안성기 씨한테 질문했죠. 만약에 이 필름이 잘못돼서 다시 찍게 되면은 다시 찍을 것이냐. 그랬더니 그 연기자 대답이, 안성기 씨는 상당히 인내심이 많은 배우인데 다시는 더 이상 못 찍는다. 1년 후에 찍으면 모를까. 비는 절대 안 맞겠다. 눈은 맞으면 맞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사실 맨 처음에 이 영화를 찍으려고 했을 때는 그 마지막 장면은 눈 장면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그 해에는 눈이 오지 않고 한참 동안 눈을 기다렸는데 결국 눈을 찍을 수가 없었었죠. 사실은 어떤 하얀 눈과 그 광산촌의 어떤 그 진흙과 이렇게 그걸 좀 섞어서 만들고 싶었던 것이 결국은 빛신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빛 속에서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힘듦과 그 경찰로서의 힘듦과 도망자로서의 힘듦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두 사람의 어떤 마지막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들과 좀 차별되게 만들 수 있을까가 사실 제일 어려웠던 거죠, 저한테는. 거기에다가 제가 또 담고 싶었던 것은 그러니까 항상 영화를 만들 때마다 영화만의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다른 어떤 그러니까 예술 장르들과 그리고 또 다른 예술 장르들이 도달했었던 것들을 영화 속에 담고 싶은 게 제 욕심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박수근 씨 한국의 화가의 어떤 그 화강함의 어떤 질감과 같은 것을 담기 위해서 주로 500mm, 1000mm 망원 렌즈와 환한 대낮에 찍어서 그런 효과를 내게 된 거죠. 마치 크레용을 막 문질러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 효과죠. 근데 제가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알다시피 지금 그러니까 제 뒤로 그 젊은 감독들 중에서 어떤 해외에 많이 소개됐고 독특한 어떤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는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선우 감독님은 저랑 같은 시대에 데뷔한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에 데뷔를 했죠. 그러니까 저 박광수 감독, 장선우 감독을 그러니까 일반 어떤 크리틱들이 그러니까 코리안 뉴 웨이브라고 하죠. 그런 그리고 같은 그 세대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고 그 세 사람들이 다 성격들이 다 틀리죠. 그러니까 박광수 감독은 좀 사회적인 어떤 것을 담고 있고 저는 좀 영화적인 걸 담고 있고 또한 장선우 감독은 장르를 넘나들면서 아주 재미있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아주 유니크하고 재미있게 영화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테르담 필름 페스티벌에서 딱 한 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오디션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주 상당히 충격적으로 봤고 아주 상당히 독특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사를 통해서 그 미키 다케시의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작업 방식이 아주 상당히 독특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화에 관해서는 전편에 관해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참으로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감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해밍웨이의 그 바이오그래피 자서전.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쓴 문장과 같은 것, 그러니까 아주 간결하고 그 단순한 문장을 과 같은 것을 영화 속에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를 리서치하기 위해서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특별한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자라온 어떤 문화 환경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자라온 문화 환경 속에서는 어떤 그렇게 어떤 음악들을 어떤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학교에서나 가끔씩 라디오에서 들을 뿐이지 어떻게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참 좋은 것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입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팝송은 이렇고 락은 이렇고 무슨 재즈는 이렇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장르의 음악들을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작업을 할 때 어떤 우연히 어떤 멜로디에 끌리면은 그 음악만을 주로 듣죠. 지금은 존 레논의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레논의 음악과 어떤 다음 작품과 이렇게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미술에 있어서는 사실은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을 좀 많이 보는 편이죠. 사실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그 영화에 있어서 모든 것을
어떤 어떤 한 사람도 터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크게 하나 양보한 것은 영어 제목 하나만 제작자한테 맡긴 거죠. 왜냐하면 당시 제가 그 영화를 만들 당시만 해도 제가 평판이 지독한 감독으로 소문이 나왔고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딱 하나를 양보한 거죠. 인정사정 볼 거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감정도 없고 또한 사정이라는 것은 지금 공적인 어떤 일, 그러니까 공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도 볼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과 사를 뛰어넘어서 자기 할 일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담고 있는 얘기죠. 노웨어 투 하이드 같은 경우는 당시 그 제작자가 어떤 외국 영화들을 많이 수입하는 데서 어떤 제목들, 좀 미국적인 제목들을 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는 해도 여기에 뭐 담기지도 않을 것 같지만 하나를 얘기한다면은 그런 면에서 어떤 이렇게 숏 버전이 나온 것을 저는 정말 인정할 수는 없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세 사람, 물론 장선호 감독이랑 박광수 감독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같은 서클 활동을 했었었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뭐 그런 개인적인 백그라운드는 없고 단지 같은 해에 데뷔했다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당시에 80년대 한국 영화는 물론 검열의 문제도 있었고 검열의 문제 때문에 좀 얘기들이 좀 한정돼 있었었죠. 그러니까 멜로드라마 장르 속에 한정돼 있었었는데 그때 80년대 말에 데뷔했는데 그 영화들이 외국 평론가들이 봤을 때 전혀 그 전에 한국 영화들과는 좀 다른 어떤 것을 보고 외국 크리틱들이 주로 붙여준 것이 이 세 사람의 어떤 영화들이 한국의 뉴웨이브다. 그리고 그때 또한 세 사람의 영화들이 해외에 많이 소개가 되면서 좀 그러한 어떤 말들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왜 그렇게 붙였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것은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제가 영화를 풀어내는 어떤 시간이란 문제는 영화를 풀어내는 화두입니다. 그것은 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영화란 것은 뭐 알다시피 어떤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듯이 어떤 시간의 예술이니까 어떤 시간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영화 속에 담겨진 시간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시간과 영화 속의 시간 이것은 제가 풀어놔야 되는 화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해밍웨이를 읽는 것도 마치 그의 어떤 간결한 문장처럼 시간도 영화 속에 그런 시간을 담을 수 없을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까 뭐 질문 중에 어떤 제 영화 속에서 어떤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거기엔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영화 속의 시간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 특히 첫사랑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그것이 어떤 불란서의 어떤 지난해 마리앙 바드 영화와 같은 어떤 점을 봤다고도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공포 영화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피가 튀고 비명 소리가 있는 영화가 아니라 정말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어떤 공포 영화에 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1차 초고를 끝낸 상태고 지금 2차 드래프트를 준비하는 중이죠.
참 이런 얘기는 참 하기 힘든 것이 한번 예전에 어떤 그 평론가가 제 영화에서 이러이러한 영향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나는 그런 영화를 본 적도 없다. 그 뭐 얘기했을 때 당신이 그렇다면 뭐 어디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뚝 떨어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영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만들 수 있냐고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 백그라운드를 설명한다면은 지금 뭐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그 젊은 감독들은 유학을 갔다 왔거나 유학을 통해서 해외에서 영화를 본 적이 있지만 제가 성장할 당시만 해도 사실 한국에서는 어떤 그 유럽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뭐 유럽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아시아, 일본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만들 당시만 해도 거의 뭐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기 그때 당시는 또 비디오도 없었었고. 그러니까 제가 봤었던 것은 선생님들한테 들었었던 그 수많은 영화들의 얘기와 어떤 그때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딱 두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영화로 소개된 거기에 나와 있던 어떤 사진들, 영화 그 스틸 사진들밖에 볼 수가 없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들려주거나 그 해외에 갔다 온 사람들이 들려주는 얘기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그림을 참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어떤 예술가들의 어떤 그 자서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그 비밀들을 밝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네가 사실 모네의 그림보다도 모네가 한 얘기가 상당히 저한테는 관심을 끈 거죠. 그러니까 모네 스스로가 그리고 있는 어떤 그 수련, 물에 있는 어떤 수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단지 수련은 어떤 대상일 뿐이고 그것이 반사되는 어떤 빛들. 그러니까 모네는 어떤 그 화가로서 어떤 그 색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수련이라는 것을 소재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역시 사실은 어떤 형사 영화든 멜로드라마든 어떤 소재를 선택하지만 저 역시 같은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 상당히 어필된 거죠. 이것은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많은 어떤 영화를 써온 사람들한테 어떤 신뢰가 되는 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과연 정말 영화를 영화로서 쓴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여지껏 영화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많은 크리틱들이라든지 많은 평론가들, 뭐 많은 큐레이터들이 영화를 보는 관점들은 그 나라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그 나라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얘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영화가 탄생됐을 때 물론 영화라는 것에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뭐 사진이나 또한 철학이나 연극이나 소설을 빌어서 영화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영화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계인이 지구상에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계인과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외계인의 언어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외계인을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영화란 무엇인가가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영화를 영화로 만들고 있는가? 하나의 일례를 든다면 어떤 극장에 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극장의 크기는 과연 스크린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어떤 영화를 영화로서 볼 수가 있는가? 영화관의 스크린의 크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보다 조금 더 큰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는 관객으로서 영화를 볼 때 바로 우리가 그 현실 속에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조금 더 큰 화면은 뭔가 현실과 다른 어떤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데도 그 어떤 그 사물을 설명할 때는 그 사물을 볼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영화를 보는 거리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출을 할 때 제가 콘티를 짤 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화면의 크기를 생각하고 연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화가라고 친다면 저는 그만한 크기의 어떤 화랑이 필요한데 조그만 화랑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잘라버린다든지 그러면 제 그림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글쎄, 뭐,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것에 관해서 누군가가 썼는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누가 그런 거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러면서도 영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뭐 특히 DVD를 보거나 비디오를 보고 TV를 통해서 영화를 봤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림책을 보고 그 사람의 그림을 다 알았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영화마다 아주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그러니까 뭐 첫사랑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그 배우의 어떤 미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손으로 그 입으로 가져가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1mm만 더 뭐 이런 정도까지 손끝은 요 정도 각도 아주 정확하게까지 시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일정하게 정해진 스타일은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가 일하는 일정한 스타일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른 어떤 일반 감독들보다 연습을 많이 시킨다. 그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 좀 얘기를 하는 편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얘기 통해서만 제가 들을 뿐이죠. 이런 것은 좀 촬영 감독님한테 신뢰가 되는 것 같은데 한국의 현실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촬영할 때는 어떤 그 조명 설계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이죠. 조명은 이렇게 했으면 좋고, 그러니까 조명의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제가 짜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편이라서 그런데 이번에 같이 작업했던 그 촬영 감독님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촬영 감독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전문적으로 어떤 영화를 배웠던 사람은 아니고 오직 현장에서 수백 편의 영화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이상하리만큼 호흡이 잘 맞을 정도로 어떤 장면을 얘기했을 때 어떤 그 렌즈의 선택이 너무 정말 제가 원했었던 아주 탁월한 선택들과 또한 그 사람의 어떤 그 카메라 무빙에 있어서 그건 정말 어떤 그 동물들만이 할 수 있고 정말 장인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 송행기 촬영 기사님은 중도에 그 정광석 촬영 기사님이 갑자기 눈 시력에 어떤 수술로 인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된 분인데 일전에 이분은 쭉 한 10여 년 동안을 그 사람 밑에서 촬영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두 분한테 이것은 코멘트를 떠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이것은 정말 어떤 것보다 더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그런 입장 속에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죠. 그러니까 무슨 이것이 한국적인 영화로서 제가 한국 감독으로서 생각한다는 것보다도 그냥 영화가 무엇인가 많이 제 질문이기 때문에 가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상당히 좀 당황하는 질문에 속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저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다 또한 어떤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을 지금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독일에 와서도 제가 영화제에 가서 항상 그 관객들과 봤던 영화를 또 보면서 또 긴장하는 것은 제가 찾고자 하는 어떤 그 공통적인 것들이 과연 다가가고 있는가 하는 어떤 늘 그 궁금증 때문에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영화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외계인처럼 온 것이면서도 그것은 언어를 떠나서 어떤 세계와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다리와 같은 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첫사랑에 나오는 어떤 한 귀절이죠. 어떤 주인공이 없는 귀절인데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연이라고 해요. 또한 그 인연이 정말로 아름다운 인연이면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번 기회가 어떤 그런 아름다운 인연, 한국 영화와 어떤 독일 관객과의 그런 아름다운 인연의 장이 됐으면은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